네. 그러면 좀 비트코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은 사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스닥이 지금 요새 나쁘지 않은데, 사상 최고가에서 가까운데, 비트코인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비트코인은 제가 그 가격 올라갔을 때도 말씀드린 게, 그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하향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음.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여요. 지금 맥디 같은 것도 그렇고, 기준선도 넘지 못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요 맥디도 지금 선이 꺾였고, 게다가. 그래서 이 기준선까지도 뚫고 올라오지도 못했고, 이 하방에서 꺾여가지고, 여기서 뭐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리고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더 꺾여서 내려가서 뭐 앞에 4자를 보느냐, 5자를 보느냐,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저는 오히려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이클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걸 딱 봤을 때 시장이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지금은. 흐름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막 내리꽂고 있는 기업 그런 차트를 봤을 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투자하지 말라고 역배열 같은 것들은요. 정배열일 때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그냥 수요가 죽은 게 아닌가. 예,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같은 때, 빠지는 거는 뭐 크립토 윈터일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요즘에 오히려 걱정되는 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1년이 지난 타이밍 이후에는 과연 오를 수 있냐? 이게 오히려 더 걱정이 이제 될 것 같거든요. 돈들이 다 음, 반도체에만 몰리고 있고, 비트코인에 관심도 이제 되게 없는데, 그냥 넉 달 지나면 하락도 한 1년을 채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과연 추세가 반대로 전환될 수 있을까?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믿음과 확신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음.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과거랑 똑같아요. 어. 예, 과거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굳이 막 4개월, 5개월 있다가 그게 못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진짜 바닥에 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완전히 이제 항복이죠. 진짜 말 그대로 항복.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하락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어, 상당히 그 약간의 반등에도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그런 흐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복이라는 거는 진짜 철저하게 꺾여야 되는 것도 있긴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과거랑도 봤을 때 비슷하고 오히려 저 200주선을 뚫고 내려가기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치면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은 펀더멘털을 봤을 땐 펀더멘털은 저는 더 좋아졌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또 딛고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랑 결국엔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겁나긴 하는데요. 제가 네, 제가 지지난 사이클하고 지난 사이클 차트를 봤었는데 네, 누구나 다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진짜 한 번 더 깊게 빠졌거든요. 맞아요. 2019년에는 한 그 상황에서 50%가 더 빠졌고, 그리고 2022년에도 그 상황에서 FTX가 망하면서 한 25% 정도 또 한 번 더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네, 지금 바닥이 한 5만 9천 뭐 요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25%더 빠지면은 4만 달러 초반대까지 빠지는 그런 차트거든요. 네,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게 진짜 찐 바닥일 수 있을지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4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채굴 원가가 5만 5천 달러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5만 5천 정도가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5자는 볼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정도.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안 볼 수도 있고요. 근데 4자는 열어놓은 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비트코인 투자를 지난 하락기 경험하고 상승장 경험하고 이번 하락기를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함부로 빚 레버리지 그리고 저점 이런 것들을 확신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은 너무 변동성이 크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도 정말 내가 다 감내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만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빚, 뭐 단기 돈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찼으면 그냥 5년, 10년 이제 뭐그눈딱 감고 그냥 가져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가장 쉬운 투자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좀 정리가 된 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쌤이나 뭐 저도 조금 포함을 하면은 뭐 이렇게 하락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데 진짜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되면서 정말 많이 담지 마시라. 올라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꼭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비디아도 60%가 빠지더라고요. 과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막 4, 50%씩 빠져요. 그 다음에 그거를 회복하는데 4년이 걸리더라고요.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근데 음, 그거에 비하면 비트코인이 또 사실 양반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한 1년 반에서 2년이면 또 전고점을 회복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자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2022년하고 좀 오버랩이 좀 많이 되는 게 2022년에도 한 60% 정도 빠졌었어요. 60%에서 한 70% 가까이 이렇게 빠졌었는데, 이게 그러면 정말 찐 바닥이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FTX가 좀 망하면서 마이너스 78%까지 이렇게 결국 빠지고, 그 다음부터 상승이 천천히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요즘에 시장을 보면 사실 딱히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예 없었어요. 2022년엔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뭐 3에로 캐피털인가? 뭐 대출업체도 망하고 루나라는 되게 큰 프로젝트도 그러니까 지금의 솔라나급인데 그런 알트코인도 완전히 망하고 뭐 거래소 FTX 거래소도 망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딱히 그런 일이 뭐 있지도 않거든요. 이제 이게 그러면 사이클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변수가 있죠. 지금 우선은 금리도 높은 수준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AI 쪽에 워낙 돈이 많이 몰리면서 이제 다른 자산들, 여기서는 이제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자산들에도 관심이 좀 덜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보니까 제가 아까 한 1, 2년 반, 2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조금 정정해야 되는 게 한 2년 반 정도까지 걸리네요. 이게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뭐 한 5만 5천 가면 12만 5천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한 2년 반도 잡을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요. 음, 예, 그래서 그 아무튼 비트코인 투자가 정말 쉬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좀 길게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네, 우리가 또 스트래티지에도 투자를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래티지 주가야 뭐 비트코인 빠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STRC 주가가 좀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 부분이 네. 좀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은 음. 어떻게 네,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MSTR에 대한 당연히 기업적인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에 대해서도 거기에 그만큼 할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STRC가 이제 85달러 정도가 그렇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파산 가능성은 있다고는 하는데 극히 낮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이제 그 배당금을 줄 때 이제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한번 팔기도 했었잖아요. 소량이긴 네.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충격 여파가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FTX나 루나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비스무리한 또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그래서 그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6만 달러까지 빠졌을 때는 그래도 한 90달러 선에서 이렇게 지켜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유독 더 이렇게 STRC가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비트코인하고 MSTR하고도 이게 1대1 상관관계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됐을 때 뭐 MSTR의 주가가 뭐 300달러다. 그리고 나서 뭐 좀 변동을 겪고 다시 비트코인이 10만이 됐을 때 300일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MSTR이. 그래서 그런 변동성일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한 5달러 정도, 4달러 정도 더 빠진 거라고 보이고요. 뭐 이제 우려가 생겨서 시장에서 과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전에 90달러일 때보다 조금 더 이제 매도가가 나왔을 수도 있고,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심리적인 문제로 보는 게 맞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저도 확실하게 100%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음. 스트래티지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산까지는 아닐 것 같고, 네. 흔들리면서 뭐 주가도 100불 이하로도 빠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STRC도 뭐 가격이 뭐 더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런 네.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다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정말 진짜 최악의 경우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예를 들어 뭐 4만 달러 때까지 이렇게 막 쭉 빠지고 그럼 스트레티지도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네. 그런 타이밍에는 비트코인이나 스트레티지에 투자를 좀 할 만한 걸까요? 공포에 살아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좀 이제 요즘에 계속 공부하고 느끼는 바가 뭐냐면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비율 같습니다. 내가 음. 정말 얼마를 담아야 될지.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담으면 거기서 또 빠지면 충격이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제 한 4만 불, 5만 불이면은 이제 막 담으라고 더 공격적으로 담아도 될 것 같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물론 지금까지 패턴대로 왔지만 이게 또 시장의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금리 문제도 저는 이거 꽤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거를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어제 좀 하락 나오고 오늘 또 상승이 나와서 이제 시장이 또 다 반영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3분기 때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음. 만약에 심하면 금리 2번 인상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금리를 예측하는 게 항상 틀려왔고 매크로도 항상 틀립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도 사이클대로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변수를 좀 열어놓고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계속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면서 왔는데 어 그게 이제 틀렸을 때 감당 가능하신 분이 있고 감당 못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당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음. 봤을 때는 정말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고 정말 처음부터 담을 때도 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말한 대로 5%, 2%뭐 이렇게만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타기를 할 때도 보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물량을 담고 물타기를 하다가 더 빠지면 아예 물타기를 중지시키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다가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원래는 스위스에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종전 협정을 뭐 종전 협약? 네, 오늘 맺기로 했었는데, 전자서명으로 그거를 한 이틀 정도 땡겨서 했어요. 그래서 이미 종전에 사인은 다 한 상태고, 세부적인 거 의논만 남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시장에 끼칠 영향은 뭐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이란 이슈는 그 우선은 그 유가를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되게 많이 빠졌죠, 가격이.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쟁 이슈는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냥 이거는 이제 경험칙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말을 많이 바꾸고 약속을 했다 해도 뭐 MOU 양해각서 같은 거 정도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다음날 없다 얘기해도 되는 거
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실제 계약을 하고 돈을 넣거나 어떤 담보를 넣는 게 아니라서 음, 그 일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MOU가 물론 서로가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건 되게 좋지만 상황이 바뀌면은 금방 깨질 수 있는 게 MOU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시장이 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뭐 여기서 다시 그 뒤집는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또 될 것 같아요. 또 양치기 소년처럼 또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한 이슈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전쟁은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걸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는 거는 한국 주식일 것 같아요. 음, 한국이나 이런 기름을 이제 실제로 이제 수입하는 국가들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는 것이지, 뭐 주가적으로는 이미 좀 지나간 이슈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문제가 아직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아직은 뭐 기뢰도 있고 여러모로 통행이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다 뻥 뚫렸다, 완벽하게 다 해소됐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뭐 경제나 뭐 인플레이션 해소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많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기름값도 내려가고 이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두바이 그쪽에서 한 80%를 수입해야 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음, 이제 거기서 어떤 이슈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너무 또 큰 이슈가 터지면 당연히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이란 이슈는 웬만한 게 아니라면은 조금 밀리면 오히려 기회다 생각하고 사면 그 4월에 있었던 그런 큰 폭의 하락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바로 그 이란 전쟁이 있었을 때 한 20% 정도 그때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닐까 오히려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란에서 뭐 어떤 이슈가 터져서 빠지면 이제 적절하게 매수를 하시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좀 반도체 쪽으로 돈이 다 몰리고 있으니까 디램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긴 한데요. 네, 디램 쪽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에서 HBM4인가요?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까지 반도체가 특히나 우리나라 메모리 쪽 하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위기가 정말 좋다가 갑자기 음. 꺾어지는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국장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진짜 두려우실 거예요.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훅 꺾이니까 지금은 펀더멘털의 변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도 예전하고 똑같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웅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은 그 구조적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 분명히 조정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 4년 정도 정고점을 회복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성장이 있기 때문에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 구조적 성장에 가깝게 지금 좀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다라고 조금 보이고,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제 전통 메모리 그 사업에서 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 성장 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기업이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변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언제 꺾일까? 그래도 이제 전통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꺾이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금리 인상 시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가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30%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과거의 그런 영향 때문에도 그렇고 뭐 구조적 상승을 한다고 해도 뭐 엔비디아나 뭐 TSMC도 다 그 정도 조정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조정은 늘 가능하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장기 우상향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지금 뭐 한 2천조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뭐
빅테크 기업들처럼 2트릴리언 달러, 3트릴리언 달러 뭐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저도 제일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음, 그게 시총이 너무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리 삼성전자랑 그 SK하이닉스가 이익이 내년에 잘 나온다고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도 의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실적이 과연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이냐. 연속성이 있게 되면은 PER이라는 걸 이제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PBR로 이제 많이 카운팅이 됐었는데요. 음.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수치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진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데도 다 넘고 올라가게 되는 걸 텐데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숙제 같아요. 그 저도 그러면 진짜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가지고 먼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을 먼저 시총을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음. 진짜 어마어마한 인플레가 또 나타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TSMC의 그 걸어온 발자취 이거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예전에 뭐 한 몇 년 전에 젠슨 왕이 TSMC랑 되게 친한 모습을 보여줬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TSMC가 펄을 한 13배 정도,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미 충분히 좋은 기업이었고, 제조업이고 한데, 13배라는 퍼도 상당히 잘 받고 있는 편이었는데, 그때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10배 다 미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40배가 넘는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년, 6년 검증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웅달님이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연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뭐 50조가 넘는 실적이 처음 찍히기 시작했잖아요. 뭐 SK 네, 하이닉스도 2분기 예상 실적이 한 50조가 넘더라고요. 이게 계속 찍힌다면 연간으로 봤을 때 200조가 영업이익이 찍힌다는 뜻인데 그게 한 2년, 3년 계속되면 삼성전자도 퍼가 뭐 20, 30 못 받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정도가 된다고 네, 치면.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뭐, 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엔비디아가 본인들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메모리가 주도적으로 반도체를 이끌고 가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까지 메모리가 항상 제일 비쌌거든요. 비메모리보다 메모리가 항상 반도체 쪽에서 제일 비쌌는데, 메모리가 시장을 주도해 온 적이 CPU 때부터 뭐 GPU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과연 정말 생길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실적이 한 3년, 4년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엔비디아 시총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도 네. 그 한국을 굉장히 그 되게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긴 하지만 그 가격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경쟁시키기도 하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그 팹을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마이크론도 있고 인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격 경쟁이 붙으면 또 지금의 이익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그래서 저도 이 판 전체를 짜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인데, 과연 그 엔비디아를 그 메모리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이 전체판을 뒤집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보다 시총은 더 오를 것 같긴 하지만 분명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너무 낙관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볼 때 물론 네, 이익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시총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번에 스페이스X 보면서도 시총을 되게 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근데 시총이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X가 애플을 넘어서기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스페이스X가 2.4 트릴리언이고 애플이 한 4.3 트릴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스페이스X가 두 배가 되려면 애플의 시총을 넘어서야 되고 엔비디아도 거의 근접해야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전 세계 1위 기업이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적자 기업이 전 세계 1위 기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돈을 네. 말도 못하게 벌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총을 받게 되는 게 이제까지의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음, 그럼 그렇게 따지면 스페이스X는 한동안은 뭐 나중에는 뭐 미래에 뭐 옹달님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 막 날리고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때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기에 뭐 1, 2년 안에 엔비디아를 넘어설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상방이 수익이 100% 미만으로 갇히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좀 조정이 조금 나왔잖아요. 스페이스X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학개미들이 스페이스X에 뭐 조 단위의 돈을 계속 넣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어, 걱정스러워서 네, 웅달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상방도 갈 수 있지만 단기에 그렇게 급등할 주식은 아니라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쪽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커다란 약간 그 인터넷 혁명, 그리고 더 과거에 가면은 뭐 진짜 무슨 농업혁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산업혁명 이런 거. 그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면 그런 거는 그냥 단순 뭐 개선이나 혁신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한 축을 바꾸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쪽이 먼저 시총이 굉장히 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엔비디아도 훨씬 커지고 빅테크들도 엄청 커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TSMC 이런 것들이 엄청 커져서 얘네들이 쫙 뭔가 한번 시총이 쫙 커져야 그 이제 다른 기업들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열리면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전제가 맞다면 핵심은 그거죠. 여기에 주도주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음, 거기에 없으면 진짜 소외가 크게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웅달님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성장주에 투자할 때 한 2, 30% 조정 나오는 거는 좀 안고 가야 된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항상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내 멘탈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 정말 힘들 것 같으면 비중으로 옹달님이 요새 포트폴리오 비중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 멘탈 관리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